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아마 새로운 방송이 시작되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에 보았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는 시즌 3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보다 새로운 틀과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요. 1부는 뉴스를 말하다고요. 2부는 대중문화 바라보기입니다. 먼저 오늘은 첫 방송으로 뉴스를 말하다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실 분들 여러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중문화평론가 정석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올해 2013년에 좀 이슈가 되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언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신부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많은 그런 뉴스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그 우리 정의위원 사재단 신부님들의 시국미사가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됐던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네,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또 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희 선생님께서는 저는 최근에 일어난 사고죠. 고층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부딪혔는데요. 어떻게 거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 집에서는 그 아파트가 바라보여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정말 이 세상이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인재니까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진짜 황당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우리 언론 전문가신데 조영수 선생님께서는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콕 집어서 한 가지라기보다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뭐 좋았던 일, 아니면 또 이제 저희가 향후에 다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전반적인 것들이 좀 파노라마처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뉴스를 젊은이들은 인터넷 같은 온라인상으로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그 뭐 20, 40대 정도까지도 뭐 신문이나 방송을 직접 보기보다는 네. 인터넷 메인에 포털 메인에 떠 있는 기사들로 언론을 접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게 정보를 습득하는 아주 가벼운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 과거에 이제 그 전통적인 언론들과 좀 다른 일종의 그 포털에 편집을 한다거나 좀 보여주고 싶은 기사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처음 만나 뵙는 자리니까 지금은 이제 기억에 남는 뉴스만 좀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에 언론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조영수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뭐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가 기관들이 뭐 선거에 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사건이 진행되면서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군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좀 뉴스라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 국정원 뉴스는 정말 전국이 들썩였던 문제고 여전히 뭐 진행 중인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 작년 대선 직전부터 이제 일이 거의 1년 정도 지금 끌어오고 있는 일인데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군 내지는 뭐 국가보훈처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 뭐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언론들이 어떻게 파헤치고 있는지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언론들이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좀 다루기보다는 일방의 주장만 좀 나열하는 식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실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 입장에서 정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진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보도만 봐도 일방적인 보도일 때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는 진실을 알고 싶은데 아리송하게 보도가 되고 있고 매일매일 이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이걸 알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만 명이 넘는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벌였던 날인데요.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 기사는 3사, 나오지 않아요. 네, 그 방송 3사의 그 메인 그 꼭지, 그러니까 1, 2, 3번 그 뉴스에서는 날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추운 게 당연하잖아요. 네.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뉴스들이 뭐 세네 개씩이나 그 처음에 꼭지를 장식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언론의 역할 이런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우리 사회가 언론에 부여한 사명이 있죠. 미디어에 부여한 사명들. 그 사명들은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판단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향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호랑이가 풀을 먹으면 호랑이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풀을 먹는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시청자들, 뭐 구독자들이든 그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하게끔 그런 보도를 해준다면 그게 바로 거기까지가 언론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뭐 국정원은 올해 뉴스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했던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첫 번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가 뉴스에 어떻게 보도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인사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뭐 갖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 또 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등이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나 자질 문제로 낙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좀 하이라이트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창중 네.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너무나 사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네.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애초에 좀 윤창중 대변인이 애초에 이제 그 청와대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탁되었을 때 이걸 깜짝 발탁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그 문화일보 기자를 하다가 청와대 뭐 정치권으로 다시 언론으로 왔다 갔다 한 좀 전형적인 사례에다가 그 인터넷상에 뭐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서 아 저런 사람이 대변인 품격 있는 대변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인수위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는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아주 뭐 파다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청와대까지 입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방미 기간에 성추행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좀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뭐 저희의 주 관심인데요. 요즘은 사실은 뉴스도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네. 진행되고 어떻게 있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결국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본인이 사퇴를 하는 그 모양새로 끝이 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5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처벌은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처벌은 이제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미국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뭐 하는데 이게 외교 문제도 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의 네. 문제인데 그런 문제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윤창중 대변인의 자질 문제로 여권에서부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인사 문제는. 그런데 대통령이 꼭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든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좀 진행되었던 좀 인사 좀 강행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거든요. 네. 이 성추행에 대한 사과는 있었고 오히려 이제 공직기강 확립들을 방송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한 측면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보도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제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야말로 동네 느낌이었어요. 그냥 얼레리 꼴라리 어느 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성향들, 그리고 온 나라가 뒤끓게끔 만드는 묘한 분위기들. 어떻게 보면은 뭐 잡지도 아닌데 좀 더 냉정하고 좀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이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매듭이 지어지니까 언론도 조용히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어떤 뭐 광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지금 조용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걸 가지고 그 냄비 같다는 그런 속성, 네. 언론의 속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이 사건이 일개인의 일탈행위 정도로 좀 치부가 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최고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검증하고 쓸지 말지를,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좀 언론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았었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뭔지 또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의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 이런 것과 관련된 언론의 태도에 대한 것이네요. 작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복지 아젠다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뭐 대기업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남양유업, 그리고 편의점 등의 가불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 후보였던 당시 박근혜 후보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선두에 내세워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런 공약들이 서서히 뭐 자취를 감추거나 폐기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하청업체, 편의점, 이런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이 차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당 사안 관련이 없는 분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요. 사람이 이게 받을 걸 못 받을 때 화가 나는 법인데, 받을 게 없었던 사람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수수방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언론의 태도도 좀 약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뭐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네. 이제 관심 영역이 아니면 더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은 뭐 신뢰의 정치인 이런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 네, 후퇴가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은 덜 받고 국민연금을 조금 낸 사람은 적게 내고 짧게 낸 분들은 그걸 다 받게 되고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애초에 공약하고 달라진 거다. 공약 파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형식이 갑자기 정의가 막 실현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갑자기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예측 못할 정도로 뭐 흔히 말하는 IMF 정도로 어려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뭐 일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분석이나 는 없이 대통령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내지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막 설득을 하죠. 네, 언론은. 그렇죠. 네. 그래서 재정이 파탄난다, 다 지키려다가는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약을 뭐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은 얘기한 게 낫다라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정부의 상황을 두둔하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은 그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의 태도만 보고 뭐 나라가 형편이 어렵다는데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이런 태도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부님 이런 문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사회 정의, 뭐 사회 교리로 보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그 작년에 그러니까 18대 그 대통령 대선 때 그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그 이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그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뭐 생명이라든가 인간 존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언론에 관련돼 가지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7개 분야의 21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줬죠. 네. 그때 이제 각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기도 했고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홈페이지 대선 홈페이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윤리라든가 인간의 존엄 문제라든가 언론윤리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쓸 것인가를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보다 디테일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물론 이제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그 교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공약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일종의 언론의 기능 중에는 감시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지지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네. 부분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뉴스로 나간 게 세 가지가 거의 사실은 지금 정부와 관련된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이었는데요. 끝으로 2013년에 좀 이슈가 되었던 가톨릭 뉴스와 예. 관련해서 그 뉴스들을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뭐 가장 최근에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 시국미사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 문제부터 신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감히 크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미디어가 이것을 보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그 양상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언론에게 부여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정말 그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은 국민을 들끓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는 냉전의 시대에 했던 논리들이죠, 사실을. 저는 강론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이슈화 시킨다는 네, 것이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보도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일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전문가들을 부르죠. 네. 불러서 좀 더 이해를 이렇게 깊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말마들이라든가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확한 그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않잖아요. 네. 그죠? NLL 문제라든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함 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한테 의혹을 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다뤄야 될 주제들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잘못 말한 것이고 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말했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을 했고를 이렇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냥 그 엉뚱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용서를 청해야 된다. 누구 편이냐. 이쪽 편이 아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한테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지극히 감정적인 선에서 네네.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언론은 적어도 스마트해야죠. 그리고 엘리트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도한다,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자부심들을 스스로 내팽개를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자신들이 간직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이 안 된 것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아니다.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픽션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면서 일을 끌어가면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이 보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너 누구 편이냐? 쟤 우리 편 아니에요. 너는 어디 사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속하냐? 이 이야기는 지금 흔히 말하던 포스트 모던 그러는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논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둔함이랄까? 좀 스스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굿나잇 앤 굿럭이라고 하는 그 2005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그 1950년대 초에 그 미국에 그 불었던 메카시 열풍.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내에 공산주의자가 너무나 많이 많다라고 그 상원은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말만 잘못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 이렇게 몰아갔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선두에 나서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말만 잘못하면 언론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숨죽이는 상황 속에서 CBS 그 에드워드 머루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을 해도 우리는 겁쟁이 우선이 아니다. 기록하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기록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동참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겁쟁이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언론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끝으로 인사말이 굿나잇 앤 굿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요즘의 일련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언론의 이런 어떤 보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런 선배들을 둔 우리 언론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인들이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마 우리나라 우리 그 언론인들도 이분을 많이 보시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은 언론인으로서의 언론 윤리를 좀 잘 지키고 언론의 기능, 역할을 좀 잘 담당해 줬으면 좋겠고 시청자로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좀 뉴스를 보는 시각을 기르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전주교구 시국미사와 관련해서 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를 보도했던 KBS와 MBC가 그 자신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일종의 도둑 영상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통상 그 영상을 사용할 때는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거나 네.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출처 정도는 최소한 표기를 해주는 게 뭐 언론 윤리? 이건 언론 윤리를 떠나 상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기본적인 건데 그 두 방송사가 팩트TV라는 인터넷 매체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을 했고 이걸 항의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그게 그렇게 된 영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SBS는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서 이제 따로 틀진 못했고요. KBS, MBC는 무단으로 사용해서 지금 법적인 그 대응에 팩트TV가 법적인 대응에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사용된 영상들이 애초에 팩트TV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 전주교구의 시국미사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들을 완전히 왜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그 팩트TV가 더 붕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짜깁기를 한 건가 보죠? 네, 그렇죠. 그 한 30여 분 중에 그 강론 중에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발언만 딱딱 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첫 시간으로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조영수 씨는 앞으로 계속 저희 뉴스로 보는 세상을 맡아주실 텐데요. 네.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좀 준비해 가고 싶으신지 포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이 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지 또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기대됩니다.